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을 넘겼지요.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너진 게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것이 바로 공영방송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어제는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 보고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이야기를 강조해서 했을까요? 자국이 중심주의에 따라 협력보다 갈등이 벽박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운중한 외교 현실입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하는 자세와 철저한 민주주의로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 대결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책임국가로서 우리 국격을 높이는 건강한 외교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가 되도록 내부 개혁으로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전문부처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지만 이럴수록 통일부는 차분하고 예식 있게 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동설안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봄이 왔을 때 시를 잘 부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엄동설안에도 봄은 올 것이다 이런 얘기했네요.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 보고 조금 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는 이제 각 부처에서 준비된 보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일반적인 보고 방식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받는데 이번에는 토론과 소통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고 방식을 바꿔서 각 부서에서 미리 준비하는 보고의 양을 10분 정도로 간략하게 핵심 현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도 토론자의 일원으로 그 전체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래서 지혜를 모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통령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이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참석자들의 복장이 다 저런 비상시에 입는 복장이네요. 노란색.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각 부처를 직접 찾아가면 그 부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들고서 마치 아이돌 스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다 사진 찍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전 정권과 가장 확연히 대비된 모습이 이제 일반 평직원들, 하위직급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이 이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환호하고 셀카도 같이 찍고 하는 모습인데 저런 모습들은 굉장히 좀 보기가 좋은 모습이다. 그다음에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탈권위적으로 격의 없이 이렇게 높은 분들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그것도 좋지만 일반 직원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제도 아마 청와대 경호실은 굉장히 애를 먹지 싶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일반 공무원들과 저렇게 소통하는 저런 그림들은 대단히 보기가 좋습니다. 사실 하위직 공무원님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장관이나 차관, 고위 간부들은 자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와 통일부 조금은 질책을 했다, 내지는 강한 주문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네, 이제 알아보니까요. 이런 어제 분위기가 이제 치열한 이제 토론의 그런 장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주도적인 어떤 통일 정책, 그다음에 대북 접근,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외교부하고 통일부에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이른바 북핵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아마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전 방식하고 뭐가 다르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주문을 외교부에 강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통일부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가 엄동설안이긴 하지만은 꼭 봄이 올 테니
그 시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 지난 10년 동안 통일부가 상당히 세가 약해지고 때로는 부가 없어지니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자기들 의견을 내는데 힘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 그러면서 통일부에 상당히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러면 같은 보고를 하고 있던 외교부는 상대적으로 그건 질책이 되는 거죠. 뭔가 그게 보이지 않는 경고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외교부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이 독일 순방 마치고 와서 직접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한반도 상황이 심각한 위기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신경을. 네.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는 우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사실 사드 문제나 아니면은 괌의 미사일 타격하고 ICBM 만들고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게 이제 누구나 다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노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은 없거든요. 다만 언제까지나 그럼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거냐? 결국은 대화의 국면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지 어디로 평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통일부에서도 엄동설안이지만 봄은 온다라고 얘기했던 게 2주 전만 돌이켜보더라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괌 미사일 했을 때 전쟁 위기설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2주가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지금 대화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을지 훈련 기간 동안 잘 참아주면 대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준비도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거야말로 코리안 패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또 통일부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평화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제를 했다. 그래서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바로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아마도 박성 박사님 통일부와 외교부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통일부를 위해서 좀 변명을 하자면 제가 통일부 직원은 아니지만 남북 경색 국면에서 사실 통일부의 그 공간은 굉장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라는 게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화 협력을 맡는 주무부처인데 MB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 관계가 극단적으로 경색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통일부가 무슨 역할이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는 대단히 힘든 일이죠. 다만 이제 대통령의 얘기는 봄이 올 수도 있다. 그게 대비해서 충분히 어떤 그 대화 국면으로 바뀌었을 때 통일부가 좀 주도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뭘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어렵다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책인 것 같은데 어쨌든 통일부는 남북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해 협력을 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대화 국면에서 뭔가 존재감을 좀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내부 준비는 아무리 지금 겨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취지의 얘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 받은 부처가 외교부와 통일부라는 점에서 결국은 북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 내용 언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언급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는지 광복절 경축사의 한 부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저 내용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어떤 얘기를 어제 했다는 거죠? 이제 저 이야기를 했는데 저 말에 대한 해석을 두고 대통령이 전쟁만을 막겠다고 하는 그 말을 마치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말을 해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른바 보수 쪽에서의 그런 목소리도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목소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좀 섭섭하고 아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각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대통령의 진의대로 해석하지 않고 마치 대통령이 전쟁을 회피하는 어떤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해석하는 일부 의견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외교부 관료들에 대한 일종의 질책이랄까 하는 것들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외교부랄지 아니면 그 안보부처 관련 쪽에서는 대통령의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의 저 한마디가 나오고 난 뒤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뭐 공식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일 수 있습니다만은 관료들의 백업,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거 아닌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마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강조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게 있어요.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에 지금 있지 않은 미군의 전략 자산 이것을 갖고 북한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저 이야기는 당위론적으로는 대단히 맞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맞는 얘기냐. 그러니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많은 전문가들이 게임 체인지가 일어났다.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로 전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북핵 위기가.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자국의 안전이라는 관점으로 관점이 바뀐다면 미국이 북한을 우리 역사상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윤천호 의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애매하게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교차로에서 빨간불과 초록색불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차로가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세의 시기마다 사인이 명확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빨간불과 파란불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는 측면이 없었던 것인지 그걸 좀 명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이고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인데 원론적으로 전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대통령이 해야 될 정세인지 뒤집어 얘기하면 교차로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좌회전, 우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국으로 국민에게 비춰진 것은 아닌지 또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빨간불과 초록색불이 같이 들어온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 당국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성호 박사님이 직답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그 전 주한미군 사령관 벨 사령관 이야기는 국제법에 따라서라고 돼 있어요. 국제법에 따라서 한국에 있지 않은 다른 곳에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을 갖고 북한 공격할 때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한 의지를 믿고서 하는 얘기인지 현실과는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외교부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질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라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긴밀한 협조 그리고 질책,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한미공조, 긴밀한 한미공조를 언급할 때는 이 한미공조라고 하는 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게 한미공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 안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토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어저께 미국 측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반격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괌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한반도 밖에 있는 전략 자산이 북한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외교부도 이런 그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전쟁 절대 안 되니까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선에서 한미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 관련해서 중진 앵커가 지금 두 분께 질문드렸던 내용을 좀만 정리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다음에 그 한미연합사령관 직제 위에 한미 두 나라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또 다른 논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독자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정상 2명과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작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동의 없이는 전쟁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들, 미군 장성들, 전역한 장성들 얘기는 한반도 영역 밖에서, 이를테면 괌이 됐든 아니면 일본의 가데나 기지가 됐든 이런 데서 전략자선, 거기서 출격하는 폭격기랄지 이런 장비들 이용해서 북한을 이를테면 공격하는 그런 행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 범위 바뀌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알겠는데 현실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부합하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질문 드렸던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업무 보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오늘 일정은 없고요. 내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부처의 업무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다음 주는 28일 월요일에 국방부 업무 보고가 있게 됩니다. 역시 북한 문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법무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9일 화요일에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30일 수요일에는 교육부,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31일 목요일에는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이렇게 업무부처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에 그런 궤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죠. 2년 형기를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정치권이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한 다음에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발단은 여당 대표가 잘못된 수사였고 잘못된 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야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냐, 사법 질서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명숙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되었고 또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참으로 염치 없고 부끄럼도 없는 저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바로 심적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한명숙 전 대표는 죄가 없는데 권력의 작용으로 혹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된 것처럼 읽혀집니다. 사안마다 여당과 야당이 생각이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이번 건은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만기 출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미 결론이 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2년 전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다시 그 사법적 판단과 검찰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진과 함께 글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어제 나오면서 사실상 자신이 부끄럽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당과 다른 야당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사법 판결, 대부분의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
우리 박상원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출소하는 장면을 보면 뭐 이해찬 전 총리, 뭐 우원식 원내대표, 뭐 등등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명숙 총리가 민주당 내에서의 정치적 위상을 좀 반영하는 것이겠죠. 반영하는 것이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왜 확대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법정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법개혁의 방향은 뭐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재판관들을 진보적 재판관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검찰, 재판부를 독립시키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향후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가 다 억울하다. 억울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폐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왜 이런 형태로 뭐 오늘도 그 민주당 홈페이지 첫 장면에 아까 방송 나갔듯이 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한명숙 총리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갈 때 하신 말씀 같은데 이 문제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갸우뚱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얘기처럼 억울하십니까? 국정조사 할까요? 아니면 재심 청구하세요? 재심 청구를 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죠, 과연?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좀 소모적이면서도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논쟁거리를 여권에 스스로 제공하고 이를 좀 키우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박찬원 교수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성완종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요. 돈 준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나는 돈 줬다라고 증거를 남겼는데 대부분 다 무죄나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이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에는 5년 8개월 동안 돈 준 두 사람 다 돈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형을 살았어요. 물론 이 외에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지만 그래서 억울한 측면은 있겠으나 지금 박상원 박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과연 이거를 지금 이슈화시켜서 얻는 득이 실보다 크냐.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필요성,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당위성이 있더라고요. 나오다가도 이 사건을 보면은요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한명숙 전 총리가 돈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관이 받았고 또 동생이 받았고 나중에 그걸 또 돌려주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돈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이 돈 받고 가족이 돈 받은 거니까 결국은 돈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유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풀이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다 돼가는 밥, 검찰개혁, 그다음에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최근에 그 대법원장 인사에서도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과거에 자신들의 사건 또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개혁이 결국은 한풀인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 야당의 시각을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미래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 제기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억울했어요라고 하는 호소로 돌리게 되면 정말 돈 한 푼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이게 진위 공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결국 절대로 사법개혁의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민주당의 이번 반응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고 전략적이지도 않고 국민들의 다수의 동의를 얻기도 힘든 행보라고 봅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 좀 취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기류가 읽혀집니까? 아니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저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 돈을 받은 수령자가 받은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라고 그건 적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억울한 점 또는 일반인들이 모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결로 객관적으로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뒤집어야 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증거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재심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도 뭐 양심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자체도 아니고 이 사안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사안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걸
재심이랄지 이런 정치적 공방을 몰고 간다는 것은 뭐 민주당으로서 옳지도 않고 실익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 입장이라면 뭐 100번 양보해도 좀 이런 반응들이 이해될 수가 있겠죠. 억울하고 그다음에 검찰 기소 단계에서 좀 뭐 굉장히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권당이고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이고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이걸 전면에 내세운다. 그다음에 집권당의 홈페이지에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전면에 띄운다. 저는 뭔가 이 집권당으로서 아직 자세의 모드 전환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고 구속이 됐을 때 당시 문재인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의 보루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 법원까지 정치화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여전히 민주당의 상당수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당시 대표의 이 말에 좀 기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권 세력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자세 전환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어제 이 시간에도 틀어드린 적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시각을 당시에 밝혔었고 지금 민주당, 여당의 대표도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방전이 어제 열렸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막말과 고성까지 오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추미애 대표는 뭡니까? 기소도 재판도 잘못했다. 사법개혁 대상이다 법원도. 아니 한명숙 재판을 한 13분의 대법관이 전원 일치 판결로 유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대법관 13분이라는 분이 국가과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법적 판단을 했고 양심과 정의가 마비됐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지금 말씀이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위원장님 또라이가 뭡니까? 그거밖에 더 됩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답을 맞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말할 거 없어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뭐하냐고 지금? 그래서 또라이가 뭡니까? 박봉계 의원님 지금 제 발언 시간입니다. 막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장님,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우리 법사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적어도 집권당의 대표입니다. 추미애 대표를 또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 들으셨어요. 어찌됐든 그랬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상이든 웃지 마십시오. 박범계 의원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말을 잘못 이해를 했군요. 그렇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저렇게 된다 그러면 대법관 13명이 또라이란 얘기냐 이 말을 한 건데 박범계 의원은 그 말을 추미애 대표가 또라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가 약간 좀 어이없는 뭐 그런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웃음하면은 사실 박범계 의원 아닙니까? 박범계 의원이 한번 국정조사 청문회 때 갑자기 웃음을 참지 못해갖고 그때 한번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한 이후에 여와 야 사이에서 과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올바른 것이었느냐를 놓고서 뒤늦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명숙 전 총리 잠시 건강을 추스르면서 시간을 갖겠다는 것 같은데 한명숙 전 총리가 때가 되면은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영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한 유영진 식약처장의 태도 논란 전해드렸었는데요. 파장이 커지면서 유영진 처장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앞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이런 소식까지 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영진 식약처장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또 생겼습니다. 국민의 신뢰도 잃었고 정부의 신뢰도 잃었고 자격이 없으세요. 지금 이 시점에 조용히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인 질책 세계에서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 시학교 전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시학교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조직을 좀 개선시켜서 왜 자꾸 남한테 돌리세요? 요전에도 뭐 모른다 했더니 직원이 괜찮다고 그래서 읽었다. 자꾸 직원들한테 하지 마세요.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식약처장님 잘 보좌하느라고 아마 밤샐 거예요, 다들. 근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의원님 말씀 책에서 제가 시학처 열심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사퇴를 안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좀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박인숙 의원의 지적이 맞는 지적이죠. 맞는 지적입니다. 지금 좀 유영진 처장의 태도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국회에 나와서 지금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저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는 거죠.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의 수장이라면 조직원들의 잘못도 때로는 덮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무리 초창기라고 하더라도 제가 잘못 답변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리더가 가져야 될 그건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책임은 최고 지휘자가 지는 것이죠. 지는 것이고 또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 알겠지만 이런 일이 터지면 식약처 공무원들 정말 죽을 마실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국민들이 매일 먹는 계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굉장히 위기가 오면 면밀한 상황 파악을 보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장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유영진 식약청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국회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여론이 악화되는, 그러면서 처장 때문에 식약처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되는 이런 형태의 희한한 어쨌든 식약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처장 잘못 와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꾸로의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유영진 처장이 더 이상 좀 버티기는 힘든 것 아닌가. 또 유영진 처장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부산 저희 이제 선배이기도 하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 약사회 부회장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친노 정치 세력과 같이 이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의 노크를 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식약처장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하여튼 보여주는 모습들은 더 이상 좀 버티기가 힘든 상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이 된 것은 어쨌든 간에 약사회 부회장 그 경력이 참작이 된 것 같은데 박찬원 교수님은 조금 전에 국회 상임위에서의 답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비교돼도 너무 비교된다.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유영진 장관 사퇴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여론이 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 정부 탓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유영진 장관이 조금 잘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오히려 신뢰가 식약청에 쌓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여론이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이건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 이주영 장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럼요. 당시에 이주영 장관 어땠습니까? 당시에 수염 덥수룩하게 자라가지고 국민 속에서 또 그 피해자들 속에서 같이 울고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이주영 장관이 정말로 그 초췌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상당히 위로를 줬었는데 지금 유영진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과거 30년 전, 40년 전 썼던 DDT가 지금 남아가지고 농약으로 다시 우리에게 역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고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에 이주영 장관처럼 정말로 덥수룩하게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그런 눈높이로서 하루하루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말실수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여론이 돌아설 수밖에 없게 본인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는 정부 부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질이 과연 있는 것이냐, 혹시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유영진 처장을 어떤 분한테 비유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았던 윤진숙 장관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여전히 기억에 아마 생생할 것 같은데요. 모래 속에 진주라고 하면서 해수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가 10달 만에 아주 온갖 구설 끝에 이제 물러났던 게 이제 윤진숙 장관 아니었습니까? 이른바, 박근혜 수첩 인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거론되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게 윤진숙 장관처럼, 유영진 식약처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죠. 예,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아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인사청문회부터 국정감사 때까지 상임위가 열리면 매번 윤진숙 당시 장관이 어떤 답변을 할까, 제대로 과연 답변을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수사는 뭘 공부했습니까? 수산 쪽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관리 이런 쪽으로 했다고. 그럼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 자원 아니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금 한국의 5업에 대한 GDP 성장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GDP 성장이요? 네. 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하세요. 네. 지금 대상 품목이 몇 개에서 수산물 이력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산물 이력제는 지금 현재 20개 업체, 20개 안에서, 20개 품목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세청에서 이번에 추가로 품목으로 추가했다는 명태, 참돔, 가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서 이 제도 수산물 이력제 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우리 해수부 예산이? 해수부 예산은 이력제 관련 제가 지금 예상 15억이라고 15억입니다. 윤진숙 전 장관 결국은 자질 논란 계속되다가 얼마 만에 그만뒀죠? 10개월? 10개월 만에 그만뒀죠. 무슨 사고였습니까? 여수 유류 유출 사고. 유류 유출 사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물어서 이제 해임이 됐는데, 그때도 또 이제 말이 됐었죠. 제일 큰 피해는 기업이고, 어미는 두 번째다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주 큰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해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예, 저 당시 또 기억나는 장면이 기름 냄새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손으로 코를 가린 부분이 혹시 기름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윤진숙 전 장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이유는 유영진 식약처장,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약처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엄연히 자질 부족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상황을 직접 잘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여드린 건데요. 야당 어떤 논리로 식약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공직자의 기본도 안 돼 있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식약처장, 우리 총리가 책임 총리답게 해임 건의안 1호로서 식약처장을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위기관리는 전격적이고 총력전입니다. 오락가락 대충대충 하다가는 초대형 위기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진 식약처장을 당장 교체하고 전문가로 대체해 주기 바랍니다. 엉터리 조사와 뒷북 대응으로 문제를 키울 만큼 키워놓고 이제 와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된다. 이런 말로 오락가락하는 식약처장이야말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여당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말은 안 나오는데 식약처장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런 많이 얘기는 나옵니까? 없죠. 그런 얘기는 없고 국회 운영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유영진 식약처장이 초기 업무 파악이 좀 미진하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사게 하고 있는데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유영진 식약처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경고의 뜻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뭔가 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인사적인 그런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따끔한 한마디 해주시는 분이죠.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야당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해 보인다. 그런데 유영진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서 경질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야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럼. 네, 국민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그 양반이 상당히 그 공은 큰 모양이 돼요. 부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총선 때부터 그래 오랫동안 그 척박한 그 풍토에서도 그렇게 야당에서 보훈 인사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돕고 했던 모양인데 한 2-3일 이래 보니까 글쎄 여러 가지 조금 과연 식약처장 역할을 잘해낼까 하는 지금 의문이 좀 들잖아요. 그건 야당이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서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영진 처장의 업무 파악이 늦어지면 거취를 고민하겠다. 저 얘기는 물러나라는 얘기죠.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 문제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그렇죠. 뜻일까요?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거취를 고민하겠다라는 얘기는 상적으로 그건 그만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또 계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장이 이 계란에 대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진중한 행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진중한 행보를 하셔왔는데 총리 입장에서 저 거취를 고민하겠다는 얘기는 식약처장 입장에서는 물러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정확한 해석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환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촛불 정신 때문에 출범을 하게 됐잖아요. 적폐청산. 그렇죠. 이 출발점이 어디냐면은요. 사실 세월호부터 시작한 촛불 민심에는 젊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죽은 거에 대한 그런 슬픔에서부터 시작된 분노가 촛불로 이어진 건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맞습니다. 근데 그 젊은 엄마들을 자극하고 있어요. 계란. 그다음에 생리대 문제가 터졌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거의 필수품인데 이건 또 생리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저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젊은 여성들이 돌아서면은 현 정부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청와대나 여권에서 안이하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연 업무 파악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